안녕하세요. 국영수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가는 관계로 수업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서 어, 그 진도와 관련되어 있는 집합 쪽에 해당되는 개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수업마다 한 편씩 2편 정도 제가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는 집합 관련 단원부터 학습지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성격이 좀 많이 다른 단원이어서 아마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기에는 조금 뭐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었죠. 뭐 웃긴 표현이지만 야 집합해, 이런 거죠. 좋은 소리는 아닐 수 있지. 하지만 이제 뭐야 집합해 하면 모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집합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의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이 단원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수학에서 집합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새로 배우는 용어는 집합하고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수학에서의 집합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기 아래 문제 1번 보면 맛있는 음식의 모임 이런 거, 저는 수제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TMI죠. 수제비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수제비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명확하게 이게 맛있다 아니다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수학적으로 집합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2번 같은 경우는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런 거는 20의 양의 약수 뭐 있을까? 1, 2, 4, 5, 10, 20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잖아요. 6가지의 양의 약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주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집합이 된다. 그럼 원소들은 1, 2, 4, 5, 10, 20. 왜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대상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집합인데, 그 대상 안에 있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1, 2, 4, 5, 10, 20은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계절의 모임.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또 더 있나? 뭐 가겨울 뭐 이런 거 있나? 초여름, 초여름도 돼? 그런 거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원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집합이 뭔지 알았고, 그럼 그 뒤에 집합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라고 지금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몰 a가 있고 집합 a의 원소라고 얘기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소, 뭐 수 이런 것들은 소문자를 쓰죠. 그죠? 근데 뭐 집합, 식 이런 건 이제 대문자를 보통 써요. 표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소문자로 돼 있냐 아니면 대문자로 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원소구나 집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 어떤 A가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면 요 스몰 a를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하실 때 생각보다 크게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속한다의 개념은 어디랑 어디의 관계냐면 원소와 집합의 관계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이렇게 써요.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매번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실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수업할 때는 이름을 정해요. 우리가 요 기호를 딱히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요 A 뭐 이 기호에 A 이렇게 하면은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뭐 원소 a가 뭐 집합 a에 속한다 이런 표현으로 읽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수업할 때는 이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매번 얘를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서 짓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름을 짓자면 뭐 찰스로 할까? 오늘 좀 꽂히니까 찰스. 자, 찰스로 하겠습니다. 찰스? 세바스찬으로 할까? 세바스찬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냥 막 짓는 거야.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아무튼 세바스찬으로 지어요. 그러면 이제 A 세바스찬 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B가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스몰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B가 세바스찬 아니다 A에서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집합을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기호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원소의 머리 글자 E를 기호로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이고.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 했던 것 중에 사계절을 집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이라고 하는 집합에 속한다가 되겠죠.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예요.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고 속한다. 즉 봄, 세바스찬, 사계절 이런 식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사계절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원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예요.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들어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 3, 5, 7, 9라고 하는 원소를 갖습니다. 얘를 기호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 집합은 이제 보통 중괄호를 쓰게 돼요. 중괄호를 써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계절도 마찬가지 중괄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계절 이런 식으로. 그죠? 이와 같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여기에 나열할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개 배울 거거든요. 원소 나열법. 그 다음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고차원으로 넘어갈수록 실제로 조건 제시법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또는 어떤 함수의 정의역을 공역을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 제시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은 아주 명확하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조건 제시법을 처음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나열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특히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으면 봄은 그냥 한 번만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소가 일단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해가지고 100까지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5 요 정도만 쓰면 이게 일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요 점 3개를 써가지고 원소의 일부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써도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원소 나열법은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1, 2, 3, 4처럼 원소는 모두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는 공통된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에는 공통된 성질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x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여기 원소예요, 원소. 이런 원소를 가져요. 근데 그러면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x는 1, 2, 3, 4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여기 x에 대입이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결국에는 요 의미가 요 위에 방금 썼던 요런 의미와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가지고 집합을 나타내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친구를 훨씬 더 많이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들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있어. 2x라고 하는 값을 가져. 자,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x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가져요. 그럼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처리하면 이 집합은 어떤 원소날법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가 되겠어요? 그렇진 않고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럼 1, 2, 3, 4가 되는데 여기 원소로 갖는 것은 2x니까 1 곱하기 2 그러면 2가 되고 2 곱하기 2 그럼 4가 되고 3 곱하기 2 하면 6 4 곱하기 2 하면 8 이런 식으로 이런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제시법에 해당되는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걸 원소로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원소로 갖고 뒷부분에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떤 집합이 3, 6, 9, 12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요. 이 벤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의 수학자 벤이 만든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집합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까지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편하긴 해요. 편해. 우리는 왜냐면 거의 해봐야 집합을 2개, 많아봐야 뭐 3개 정도라서 거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배울수록 이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를 조금 더 어지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안 그려지기 시작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좀 뒤에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거의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알겠죠? 그걸 권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우선적으로 표현한 연습을 하시라.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정말 정 안되겠다 하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해보면서 좀 시각적으로 인식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안에 이제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호, 얘를 씁니다. 어떤 거냐면 NA라고 하는 걸 써요. 여기서 N은 당연히 이제 넘버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뭐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는 집합이에요. 그럼 NA라고 하는 것은 4죠, 4. 왜냐면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가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이 NA가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그냥 자연수인 거지. 그죠? 뭐 NA가 이건 당연한 거지만 NA가 뭐 마이너스 1이다, 뭐 2분의 1이다 이런 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개수니까. 개수.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0이거나 자연수거구나.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 배우고 나면
뭐 어떤 거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의 개수를 함수 뭐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함수 값들이 결국에는 0 아니면 자연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개수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얘처럼 원소를 가져. 근데 x의 제곱이 0보다 작대. 인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실수. 근데 솔직히 이거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가 없어. 그래서 이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공은 이제 비어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집합기호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아, 그럼 얘 이거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는 집합인데 n 공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되지. 왜냐면 원소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은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생각한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무한집합이 아니에요.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은 무한집합이다. 용어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어디냐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그리고 프로젝트 꼭 수행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